네, 어서 오세요. 그 세상을 표층하고 심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에 따르면 말이에요. 칼은 공개된 무기고 활은 숨겨진 무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내면의 두 가지를 나타낸다. 칼은 외부 공간을 활용한 기회고 활과 화살은 마음의 내부 공간을 조절하는 기회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하고 주변 공간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 검도가는 비타민을 자주 먹고, 마음 전체를 공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궁수는 진정제를 먹는다.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하고 활이 지닌 경제, 뭐 실제 효과, 뭐 실용적인 차원, 뭐 이런 거 말고 칼이라든가 화살, 총, 이런 데는 심리적인 차원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 그 동양과 달리 서양의 기사들은 절대 화살을 쏘지 않았어요. 1139년 그 라테란 공회가 기독교인들한테 화살이라든가 석궁 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기사들은 이 철칙을 지켰고 전장에서 적군한테도 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사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도 뭐 200m 이상 날아가는 그 활하고 석궁, 그 심리적인 효과라든가 공성전에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안 쓰고요. 일반 평민들한테 궁수를 맡겼어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활에 대한 감수성이 유럽 대륙보다는 좀 너그러웠거든요. 가격도 저렴했고, 그럼에도 기사들이 전투에 참여했던 주로 전투에 참여했던 13세기를 통틀어서 영국하고 유럽 대륙 전역에서 기사들은 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활의 그 효용성이 입증된 게 이제 14세기 100년 전쟁 도중에 입증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수라고 하는 것들은 적에게 다가서지 않고 이 겁쟁이들이 멀리서 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영국의 궁수들의 그 계층도 되게 낮았어요. 기사도 아니고 기사 보조원의 보조원이었다고. 에스콰이어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멘이라고 하죠. 이 궁수들은 활쏘기 기술 하나만으로도 그래도 출세가 가능했습니다. 그 남녀노소 뭐 모두 활쏘기를 즐기던 그 조선과도 달랐어요. 영국에서 활쏘기는요, 조선에서처럼 어떤 정신부장이라든가 기회가 아니라요, 살육의 도구로만 쓰였기 때문에요. 활 잘 쏘면 전쟁에서 언제나 출세할 수가 있었어요. 뭐 기사까지는 못 올라가도. 하지만 그 이미지는 안 좋았죠. 그 프랑스처럼 뭐 기마병들이 휩쓸기 전에 먼저 적진을 흐트리려고 전술적으로 화살을 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해가지고요. 이 보병하고 기마병 옆에 대량으로 화살을 쏘는 궁수들이 위치했다고요. 그러니까 게릴라적으로도 이제 화살을 쏘죠. 그래서 백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1472년 장궁병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영국은 아마 세계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궁수 부대가 따로 있는 거는. 뭐 백년 전쟁을 통해 갖고 이 장궁의 그 살육의 맛을 봤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뭐 장미 전쟁, 뭐 종교 개혁 시의 전투, 그래서 화살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한다고요. 영국이 살육의 문화를 이끈 거예요. 그 16세기도 그렇고요. 영국의 정치하고 종교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 해결책으로 이제 계속 뭐 처형이 많아졌는데, 이게 살육 문화가 영국에서 이때 벌어졌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위 계승 30년 전 정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가 기사들이 말 타고 칼 휘두르는 거를 거의 17세기까지 계속 유지를 했다면, 영국은 아니에요. 활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게 독특한 거예요. 유럽 대국하고. 확실히 영국의 그 100년 전쟁이 말이죠. 사륙 정신을 키운 것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기사도적 감수성을 가장 먼저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게 영국이죠.
1326년에 그 왕비 이사벨이 그 정부 모티머, 로저 모티머와 함께 자기 남편인 에드워드 2세를 체포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죠. 그리고 자기 아들 에드워드 3세를 왕위로 올렸는데 이때 이제 영국 귀족계가 4분 오열돼가지고요.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역사가 영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누구나 비겁한 방식으로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 이사벨 왕비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소피 마르소가 역을 맡았죠.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죽게 만들었죠. 1년 후에. 이거를 14살 때 지켜본 에드워드 3세가 정신적으로 분열을 겪는다고. 어머니나 귀족들의 조언이 없이는 정사도 못했어요. 하도 변덕이 많아가지고 욕도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이게 근대 역사가들한테. 뭐 불필요한 왕, 뭐 탐욕스러운 깡패, 뭐 이런. 뭐 기존 귀족들한테 대항시키고자 신흥 귀족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클링턴 가문이에요. 클링턴 가문. 그래서 영국 귀족들도 이런 비열하고 좀 지저분한 문화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필요하고 탐욕스러운 권력 투쟁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장미 전쟁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화살이 무지하게 사용됐다 이거 말이에요. 유럽과 달랐습니다. 기사도가 사라졌다고요. 에드워드 3세도 말이야. 자기가 그 정권의 탈출구를 위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100년 전쟁이거든요. 그 첫 전투가 크레시 전투인데요. 이 화살로 먼저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화살을 무지막지하게 멀리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죽게 만들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공을 활용해서 이 게릴라적으로 이용했던 비겁한 전투라.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시각으로는 이제 중세 기사도를 파괴한 전투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전투가요, 이 크레시 전투가 나중에 아잔크르 전투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영국의 그 살상 문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정신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국 공군이 그 유럽 대륙 독일하고 프랑스 북부를 공중 폭격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비열하고 치사하게 공중 폭격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유럽 대륙 사람들한테는 공중 폭격이라고 하는 게 화살 같은 거로 똑같이 봤다고. 비열하다고 본 거야.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사회랑 상당히 다른 거죠. 이 사고 방식이, 감수성이. 에드워드 3세는 아니나 다를까 100년 전쟁 중간중간에 전투에 참여를 누굴 시키냐면 살인자, 강도, 절도범 이런 사람들을 궁수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138명이나 사면을 해줬어요. 궁수로서. 이것도 이게 당시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그 전쟁의 기사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1360년에도 중범죄를 저지른 구두수성공 같은 이 궁수 408명이나 사면을 해줬어요. 그 중에 408명 중에 368명이 살인자였어요. 이제 궁수들이 이제 범죄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을 그냥 이용해 먹은 거예요. 게다가 이것도 이 사면도 말이야. 왕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사들하고 귀족들이 요청을 해갖고 승인을 받은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정신문화가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열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웠고 살육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전 대륙 일반한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 이 100년 전쟁이 말이야 확실히 영국 중산층의 도덕의식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는 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 갖고 이제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기사도에 관해서 역사를 써낸 그 장 프라사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변덕스럽고 위험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적었다. 이게 자기 적군이라고 그래갖고 단순하게 비난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적군과 아군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 아잔크르 전투에서 말씀드렸죠.
전투가 벌어지는 거를 그 헤랄드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적군이라고 미워하고 아군이라고 좋아하는 진영 논리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 당시는. 실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체적 이전까지요. 적군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상의 지금 주제입니다. 이게. 이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영국에서 이 백년 전쟁 이래 그 중세 기사도를 무시했던 에드워드 3세 같은 왕들하고 귀족들을 수세기에 걸쳐 영국인들이 추앙했다는 거예요. 영국인들도 스스로 자기를 인정했어요. 영국인이 프랑스인들보다도 용감한 것은 무법자 성향 때문이다. 그랬다면. 따라서 국내에는 범죄가 유럽 대륙보다 더 많은데 그만큼 우리는 사형을 더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영국 대법관이 얘기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5세기 내내 영국의 강도와 살인자들은 프랑스보다 7배 많이 처형당했습니다. 7배. 그만큼 범죄자가 7배가 많았다기보다 그만큼 살육 정신이 유럽 대륙에 비하여 굉장히 컸다는 소리죠. 영국의 이 무법자적인 행동이 지금까지 끝이 없죠. 영국의 금융을 이끈 금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수성 굉장히 오래가는 겁니다. 15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 민담, 로빈 후드 민담 있잖아요. 자기 직업이 무법자잖아. 에? 사람들이 말이야, 이 무슨 로빈 후드가 무슨 홍길동 같다가 보는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로빈 후드 스토리는요, 춘향전 버전만큼 많아요. 수백 년 동안 계속 버전이 달리 이어지면서 바뀌어져 왔다고. 그 공통점은 그래도 뭐냐면 탐관오리를 놀려준다는 거. 그리고 그런 행동이 왕한테 용서받는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에드워드 3세가 한 짓과 그대로죠. 예. 그 문화가 어디 안 간다니까요. 활로 쏴가지고 영주를 죽여도 왕의 용서를 받았고요. 응?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무슨 로빈 후드가 실은 궁수 출신이다, 기사자기를 받는다, 이런 이 변형 민담까지도 막 만들어진다고. 이게 영국에서는 로빈 후드 스토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어요. 영국에서는요, 활로 사람을 쏘아 죽였어도 참 기술이 탁월하면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활로 사람을 쏘아 죽였어요. 근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쐈어. 그러면 기술이 탁월하다고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이 정신 상태가요. 이 앵글로색슨 정신 상태가 지금까지 흘러와요. 20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앞에서 콜럼버스를 칭찬하려고 했던 그 역사가들이 뭘 칭찬했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항해 기술은 뛰어났다. 이러면서 콜럼버스를 숭배했다고. 이런 인간들이요. 영국하고 미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 정신 상태. 역사적인 인물을 역사 속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래갖고 칭송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로스차일드 칭송하고 키신저 칭찬하고 빌 게이츠 칭찬하고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이런 놈들이 한둘인 줄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보지 않고 그 인물의 개인적인 능력만 칭송하는 게 이 앵글로색슨의 전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사면을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수백 년이 흘러도요. 이 폭력을 칭송하고 비열한 것을 좋다고 보는 놈들 여전히 앵글로색슨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 수백 년이 지나가고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하물며 나폴레옹마저도 영국인들한테 세인트 헬레나에서 매일 자기 일기 쓰면서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죠. 영국 정치인들은 명예를 모른다. 명예를 잊었다. 명예가 뭔지 모른다. 영국인들은. 지도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나폴레옹은요. 전쟁은 무수하게 했어도 최소한의 명예로운 전쟁은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영국인들은 노력 자체도 하지 않았죠. 이게 화살하고 총 그리고 칼과 창 이게 다른 심리를 갖고 있다 그랬죠. 예, 칼은 바로 눈앞에서
상대의 살을 뚫고 찢고 피가 손등으로 솟구치고 얼굴까지 튀고 칼끝에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고요. 무엇보다 칼로 베거나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적군이 자기한테 보여주는 그 공포 어린 눈빛, 이 괴성 이런 걸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고요. 이 무시무시한 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 창은 상대와의 거리를 좀 늘렸을 뿐이지 칼하고 심리적인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피가 튀어오르는 적군의 얼굴을 제대로 볼 군인은 없다고요. 무섭다고요. 이 짓을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사학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인들의 정신구조에 어떠한 정신구조가 있었길래 그런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벌였을까? 이거는 서양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화살하고 총은요, 이런 직접적인 살인의 감각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결과물이었단 말이에요. 화살하고 총은 멀리서 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죄의식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총과 화살의 심리적인 차원이라고요. 다른 차원은 보지 말자고요. 심리적인 차원만 보자고요. 이 공간 싸움하고 다를 바 없는 실제 전쟁터에서 말이야, 멀리서 죽일 수만 있으면 승리할 확률도 더 컸어요. 그러니까 활과 총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 화살, 이 총의 사정거리가 전쟁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많았고 실제로 정말 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최대한 멀리 쏴서 이기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 안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피를 튀겨야지만이 이 속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인류사학적으로 독특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칼을 찌르는 이게 금속살인이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2차 대전까지 이어갑니다.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칼을 쓴다고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일본의 문화사적 예외라고 저는 보는데 어디서도 그러한 무지막지한 이 칼제비들의 어떤 전쟁을 경험한 바 없습니다. 서구든 동양이든 간에 일본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총의 일반은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의 산물이지 효율성의 산물은 아니었다고요. 응? 이 총을 발명해서 사정거리를 멀리하고자 했다고. 그래서 이 가해자한테 이 공포와 죄의식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죽이는 무기였죠. 임진왜란 때 그 신립장군이 그랬잖아요. 뭐 조총 쏜다고 뭐 다 맞는답니까? 그랬잖아요. 그 당시 신립장군이 갖고 있었던 총에 대한 감수성도 살상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응? 단지 사정거리가 좀 길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총에 의해 죽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안 했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달랐죠. 총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화살보다.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지 뭐.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뭐 실용적으로 일단 보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요. 뭐 지금이야 뭐 밀덕들이나 그 시시덕거리는 주제지만 사정거리가 길다고 해도 한 줌의 화약으로 머스켓 총을 하나 날려버리는 시간에 화살을 뽑아서 쏠 수 있는 횟수가 12번에서 15번이었으니까 신립장군이 보기에는 총보다는 여전히 화살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믿었겠죠. 이런 판단은 말이에요. 서구사회도 똑같았어요. 서구사회도 틀리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랬지만 조선도 그랬고 서구도 그랬죠. 이게 총의 사정거리를 늘린다기보다 총알, 구슬을 좀 조란탄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조금 더 해를 좀 더 끼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감각으로 대포가 먼저 만들어지지 어떤 겨냥해갖고 멀리서 이렇게 쏘는 그 총, 이런 것들은 대포 이후에 판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2부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사람을 죽이자,
싸워도 멀리서 싸우자라고 하는 이 감수성이 어쩌자고 많이 죽이자라고 하는 감수성으로 변했는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